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희망적이다. 아니다 고용 참사다. 최근에 고용 지표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큐에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관의 통화 내용 유출 관련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외교 무대에서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가평의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었고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과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영동 지방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말리아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의 환영 행사 과정에서 함선 정방용 홑줄이 터져 장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장병 가족 등 환영객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방식으로 주목받는 수소연료 전지 방식의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을 휩쓴 제품 쥬레 국내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쥬레 세금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징계 절차를 결정했고 주미 대사관 전체 업무와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유사 사안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당시 회계법인들이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자료 은폐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직 계절상으로는 봄인데 벌써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오전 11시부터 일제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해 가장 빨리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죠. 광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운천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낮이 지난 시각인데 햇살이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데 광주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햇살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까 그래도 이 한낮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더위가 누그러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바람도 조금씩 불어주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그늘에 들어와 있으면 견딜만한 날씨입니다. 이 평소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이 도심 속 공원인데요. 이 때이른 더위에 다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광주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벌써 올해 두 번째 폭염특보입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져서 다소 쌀쌀한 감도 있었는데요. 아침을 지나며 점점 기온이 치솟더니 낮에는 광주 서구 풍암동이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6개 시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전남 순천 황전면이 33도, 장흥이 31.2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가장 더운 곳은 경북 영천으로 이 3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더위가 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높아지는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의 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앞서서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삼성그룹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그럼 이 김태한 대표 등이 아직 영장 심사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신문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10시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2명도 김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이 4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급 직원 1명,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점차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앞서 취재진 질문에도 있었는데 이 김태한 대표 등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혐의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들은 회계 서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삼성 임원들은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대표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인 겁니까? 네, 김 대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고위 임원들이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자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대질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조사 태도와 혐의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면 화를 냈다. 지금 보면 일단 윗선에서 윗선으로 이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연관이 의심이 되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젠 측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등과 여러 현안 등을 놓고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에서 이 부회장이 상장 진행 상황과 콜옵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해당 통화 내용은 회계 처리나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수준의 해명에서 그친 삼성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증거를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직원 등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 서버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VIP, JY 등을 검색해 나오는 파일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로라로 삭제된 파일이 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오로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재매입 등 콜옵션이 행사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소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통합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회계법인들은 합병 전에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했는데 그 평가가 실제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병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커질수록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구조였는데 검찰은 사실상 허위 보고서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남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입니다.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딜로이트 안진과 삼정 KPMG가 각각 작성했습니다. 당시 합병에선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바이오 사업 부문을 3조 원 정도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실사 없이 평가가 이뤄진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회계법인들이 실제 평가도 없이 3조 원짜리 사업이라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허위 보고서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실된 수치인지를 확인해보는 실사 작업은 기업가치평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치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3조 원으로 평가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른바 유령사업 부문이라는 건데 앞서 특검 조사 땐 제일모직 측이 해당 사업을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이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가 뭐냐고 묻자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에버랜드 동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사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들은 합병 전 주주들을 설득하고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른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주목했고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 측은 현재 해당 사업 부문이 어떻게 돼 있냐는 YTN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검찰이 공장 바닥에서 공용 서버를 발견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음성 파일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뉴스 TMI에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삼성바이오 논란 어떻게 좀 짚어주시죠? 네, 2011년 삼성그룹은 바이오 제약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합니다. 제약산업이라는 게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합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부터 많게는 천억 원 넘게 적자를 보죠. 그런데 2015년 꾸준히 적자를 보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미국의 신약 개발 업체 바이오젠과 합작해 만든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요. 지분의 91%를 보유해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 즉 자회사였죠. 그런데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며 서류상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합니다. 종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로 있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기업의 소속이 바뀌면 기업의 가치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당시 시장가가 얼마인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종속회사일 때는 2,900억 원이던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시장가 4조 8천억 원의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16배가 뛰죠.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90% 이상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서류상 자회사와의 관계를 변경한 것만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15년이었을까요? 일단 우연히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 요건이 바뀝니다. 당시까지 적자 기업은 상장할 수가 없었지만 시가총액과 자본금 요건만 맞추면 상장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적자를 내던 회사가 상장 심사 직전에 엄청난 순이익을 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던 해입니다.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일모직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은 1.1대 0.3.5. 제일모직 한 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게 된 핵심 근거도 갑자기 불어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였었죠. 결국 제일모직은 가치를 올려 삼성물산과 합병을 이룹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는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요.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이자 사실상 주인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네,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소 탱크 설치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환 기자. 네,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폭발 원인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폭발 위력을 보여주는 사고 현장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사고 현장에서 한 70m 떨어진 건물인데요. 건물 외벽이 마치 충격파를 받은 것처럼 이 잘기락이 쪼개져 있고 이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차량까지도 모두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이곳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을 했는데요. 3기가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연쇄적으로 폭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수소탱크는 지난달부터 1000시간 시험 가동, 이른바 실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고요. 거기서 얻은 산소와 수소 중에 수소를 보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수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아직 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이 수소탱크가 폭발한 건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데요. 수소가 공기 중에 가장 가벼워서 빠른 속도에 올라가고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소 역시 작은 정전기 등에도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규격화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내부 압력 문제나 혹은 수소탱크 자체의 결함, 관리 조작 미숙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도 경찰 현장 감식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 정말 처참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보여주실까요? 이 건물 외벽인데요. 외벽이 모두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요. 바닥에는 유리 잔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사고가 발생한 이 수소탱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간 전이죠.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찰과 국가수 그리고 소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조사 대상이 방대해서 밤 늦게나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소탱크 부실 시공이나 관리 조작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업체의 시설 관계자를 부를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에 수소탱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업체 직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곳 단지 내 입주업체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37살 권모 씨 등 시설을 견학하던 2명이 숨졌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지환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피해 현장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서 조사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지환 기자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발 사고로 사상자 8명이 발생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가스안전공사 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사고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사고는 물을 전기로 분해 수소로 만들어 저장한 뒤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개발 실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규격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의 경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국제 규격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기지사령부 보도에 정박해 있던 최영함에서 홑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박 작업을 하던 병장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해군은 배를 정박할 때 쓰는 홑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시 문지동 카이스트 문즈 캠퍼스 입주기업 자재 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내부 50제곱미터가 불에 탔으며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인 선박용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과열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제한하는 5.24 대북조치 시행 9년째를 맞은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 수준의 훈련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22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세계의 모든 군은 특정 능력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통상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한반도에서 보여준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고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 개입뿐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른바 좌파 척결을 앞세웠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YT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노골적인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26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방송계에 대한 조치와 인적 쇄신을 지시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선자를 잘못 예측한 YTN에 대해 조용하고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라는 노골적인 지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재작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 메모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좌파 척결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보경찰은 실제 YTN의 보도를 사실상 검열하고 좌편향으로 몰고 가며 민영화 문건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 전담 정보경찰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약점을 캐고 다녔습니다. 언론 매체뿐 아니라 방송 보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방위 언론 사찰의 배후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를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 지시로 움직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관행적으로 정보경찰을 불법 사찰에 동원한 경찰 수뇌부의 필요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위정 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무슨 색상을 내라 이런 거는 저는 없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정책 제안은 이제 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경찰정보국은 청와대가 요구하면 만들어주는 기계라는 말로 불법 사찰의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당시 경찰 수뇌부의 언론 사찰 지시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KT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의원의 소환을 검토 중이며 부를 경우 비공개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청탁자들과 달리 고발당한 상태인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김 의원의 친딸은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교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소년보호 재판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보호 재판에 송치된 쌍둥이 자매를 상대로 성장 과정 등 기본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전 교무부장 A씨가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쌍둥이 자매는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지난해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쌍둥이 자매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났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갈수록 확대가 되면서 여야 간 감정 대립도 다시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일단은 여야 수석 부대표들 회동 오전에 있었는데 별 소득이 없었고요. 자, 어떻습니까? 오후가 들어서 좀 나아진 게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특별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회동이 끝난 뒤 수석 부대표들은 조만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들끼리는 얘기가 잘 돼서 각 당 원내대표님들한테 잘 건의해서 전국 정상화를 좀 조속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동섭 우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1, 2당에게 충고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해주셨다. 그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고 서로 명분 있게 원내대표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원내대표들이 조속히 좀 이렇게 만나서 다시 회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 수석 간 협상에서 의견을 보인 건 한국당에서 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합의 처리를 노력하겠다는 문구로 역제안했지만 이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협상이 계속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싸고도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경고를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는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 훼손과 한반도 평화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밝힌 유출 내용이 청와대 말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기밀이냐고 따지고 기밀도 기밀로 분류할 만큼의 내용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국가기밀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은 국가기밀로 분류할 만큼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또 민경욱 대변인은 정부가 방안을 구걸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뒤로는 외교관 색출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을 시켜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주미대사관 전체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정부 질문에 나선 강효상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4월에도 정의용 실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오는 것을 아느냐고 묻더니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측에서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주미 대사관에 발령받았습니다. 이 외교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 의원에게 외교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감찰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감찰에서는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기억나는 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감찰 과정에서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도 확인하고 소속 외교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효상 의원 관련 내용 외에도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정보 유출 사안 모두를 이번에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켜 조사와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번 통화 유출과 관련해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서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행위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실현하는 일에 한국 외교의 명운이 걸려 있다면서 남북한의 평화 번영이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조화롭게 양립하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간부 외교관이 야당 정치인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의 파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외교 분야 현안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해당 외교관이 다음 주에 이제 귀국을 한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 자, 이번 유출 사건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신우 기자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기밀을 유출한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주한미국 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외교관은 다음 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벌써 유출하는 것 자체는 시인을 했고 이것 자체는 중대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서서 이제 현장 중계를 들으셨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은 기밀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써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공익 제보라든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또 학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 학계 모두. 네. 네. 이렇게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그것도 외교관이 유출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외교부 출입하고 통일부 같이 출입하고 있지만 네. 17년 됐고 18년째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엄중하고 심각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출입하기 이전에도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 1996년, 97년 어간에 어떤 한 외교관이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답답한 내용이 되고 중대하게 취급을 해야 되겠다. 아주 심각하게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상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3국 국가 기밀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3국 이제 정상의 통화 내용 자체 그 자체가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것은 한국의 신뢰 수준, 한국의 문명 수준이 최하위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서 앞으로 이건 이제 하나의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양국의 정상 내용을 누군가 유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국 정부가 다음에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하게 될 거고요. 네.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죠. 중국도 보죠. 북한도 보죠. 일본도 보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 정부, 한국 외교부와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여기서 민감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거나 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민감한 정보를 그 현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관을 믿고 그 정보를 전해주는 상황도 있고 네. 그렇게 해야 안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기밀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외교부 안에서도 심각한 기강회의로 보고 있지만 기강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오명을 남겼다. 이렇게 오명을 남기고 이것은 아마도 몇 년 이상 네. 우리 외교에 대해서 외국의 여러 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좀 천박하다라는 평가를 안고 우리 외교관들을 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안에 어떤 명확한 원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경위 조사해야 되고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그러면 그때가 네. 일시적인 사건이었구나. 한국 외교관들을 믿을 수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강효상 의원이 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공익제보다 또는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뭐 자유한국당 소속 이제 의원의 이제 문제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강효상 의원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군색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권을 가진 세력의 권력자들이 이제 부정하고 부패하는 상황을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이제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외교 사항은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굴욕 외교를 이제 드러낸다 하는 것이 이제 공익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굴욕 외교도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외교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네. 외교라는 것은 굴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외교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이지 굴욕적 외교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공익제보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알 권리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은 뭐 당연히 헌법상 권리인데 그렇지만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것도 법률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내용, 이제 뭐 법률 내용들이 약간 이제 충돌하는 요소가 있는데,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지도자가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굴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가 이제 헌법의 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 말고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우리의 외교 하나 더 있어서 그 부분도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없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날로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정보 통신 관련된 기기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게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고 그래서 예. 지난 15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욱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좀 난감한 처지에 있다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미국하고는 군사 동맹이고 또 중국하고는 뭐 경제 교역이 뭐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화웨이 문제를 놓고 이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너무 또 과민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단선적인 접근이고 또 한국은 결국에는 외교적인 공간이 없으니까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 화웨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화웨이 문제가 군사 보안 문제냐 아니면은 통상 문제냐 이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이 안보 문제, 세큐리티,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뭐 수천억 원이 손해가 나도 이걸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통상 문제가 되면 10원, 20원이라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문제냐 이것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화웨이 문제가 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것이 불거져서 상징적인 하나의 전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이 화웨이 문제가 풀리지 화웨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풀리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정부 당국이 달려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이 걸쳐 있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LG라든가 이런 민간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만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벌써 한 3가지 범주에서 복잡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뭐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는 일단 복잡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면 네. 결국 끝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사드 파문까지 재현하는 것까지는 좀 이른바 기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볼 때 네. 사드 파문에 비유하는 것은 과장된 최악의 조건이 겹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네. 복잡한 요소가 많은데 그럴 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가 우리 국내 정치상의 정치 쟁점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드 문제처럼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게 몰아집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둘 중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어느 한편에 서서 네. 다른 한쪽에 대해서 같이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드 파문과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부 당국에서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여론 관리 여론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섬세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외교관 기밀 유출과 미중 무역 갈등 속의 한반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본성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장탈한 것이다. 만약에 청와대의 휴대폰 이미 제출이 합법이라면 이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찰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공무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금융자료까지 무제한으로 임의 제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좀 이번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 내지 고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외교 정보가 유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주요 간부들 상대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2-3시간이면 다 돌려줬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완전히 달라졌고 휴대폰은 압수 후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4, 5일씩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나 조사에서 임의 제출받는 것을 전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조사 범위를 정해야 된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지검장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정말 그대로 계속 유출이 되어서 그때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전체적으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밤늦게 새벽 1시, 2시 또 주말에 특정 기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조서를 훔쳐 담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행위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끝에 그 노트북과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2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 역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1분기에는 대외 여건과 재정 집행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행히도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지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수출 금액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113.52로 1년 전보다 4.2%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만의 최대 낙폭입니다. 운송장비 등의 지수는 개선됐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광학기기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물량지수는 2.4% 상승하면서 넉 달 연속 내림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한국이 협력해야 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비공개 외교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모든 국가가 5세대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위험평가 기반의 보안 체제를 채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면서 더 많은 거래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가 무역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밀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웨이는 중국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도 깊이 연계돼 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중국 정부나 정보당국과 무관하다는 런정페이 회장의 주장을 이같이 일축했습니다. To say that they don't work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s a false statement. The Huawei CEO on that at least isn't telling the American people the truth nor the world. 이어 화웨이 네트워크를 오가는 미국의 정보도 위협받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Huawei is something that's very dangerous. You look at what they've done from a security standpoint, from a military standpoint, it's very dangerous.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화웨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으로 위기를 맞은 화웨이를 협상 카드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60억 달러, 19조 원 규모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 달래기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을 거듭 비판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무기 삼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타결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말로 예상이 됐던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분석해 볼 때 6월 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공식적인 양자 회담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주리,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혹시 청소년의 흡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미국의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시판이 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처방을 내놓은 건데 일단 줄, 어떤 담배인가요? 네, 줄은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출시 2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손가락 길이만한 USB 모양의 본체에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신종 담배입니다. 정부와 금연 단체들은 줄의 국내 상륙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빠르게 오르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줄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 고교생 흡연율이 2017년 11.7%에서 작년에는 20.8%로 1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려할 만한데요. 당국은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먼저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금융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서 인터넷 판매 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됩니다. 줄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보건당국이 기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에 2.2%였는데요. 올해 1분기는 11.8%로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관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 기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 부착시키고 흡연 전용 기구에 대한 광고나 판촉 행위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상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면서 다양한 신종 담배로 흡연자를 유혹하는 담배 회사의 광고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전자담배 줄은 세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줄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줄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은 1,769원으로 일반 담배 한 갑의 세금인 3,323원의 53% 수준입니다. 반면 줄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의 값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한 갑의 가격과 같은 수준입니다. 네, 쉽게 녹쓰는 분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해당 업체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분유통 입구 쪽이 녹슬면 쉽게 눈에 띄도록 뚜껑을 반투명으로 만든 건데 전문가들은 분유통 재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일단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이다 보니까 물기가 남아있거나 실내가 습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을 했다는 홍보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형훈 기자가 업체와 YTN이 각각 실험한 결과 분유통은 단 며칠 만에 녹이 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습기의 유입을 막는 플라스틱 뚜껑, 이른바 안정캡이 내부 습기의 증발을 막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의 물방울도 안정캡 아래에서는 증발하지 않아 부식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저렇게 다 그러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뭘 먹여야 되나 싶고, 저게 다 녹이 쓴다고 하면은 그 안정캡 문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안정캡엔 습기에 안심하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오히려 습기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또 녹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의 표시를 둬서 소비자 스스로가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그나마 다행인 건 YTN 보도 이후 업체가 개선책을 마련한 점입니다. 불투명한 안정캡을 반투명으로 바꿔 분유통 상단에 녹이 슬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부식을 소비자들이 쉽게 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정캡의 색상을 투명하게 개선하게 된 거고요. 주의 문구로 안정캡 오픈 후에 캔 상단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제 필요한 건 분유통 재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입 분유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A사의 분유통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녹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건데 국내 유통 환경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외국처럼 종이로 이렇게 캔을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도 유통 환경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뭐 깨지거나 터지거나. 그렇다면 기존 분유통의 주석 도금 두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금 두께라든가 혹은 도금의 결합률을 낮춘다든가 그런 공정상의 어떤 그 임프루브가 있어야 되고,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6g이고요. 할 수 있는 거는 11.2g까지는 합니다. 두꺼우면 위에 이제 초청만 이렇게 탈락이 되고 또 어느 정도는 하지층에 이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분유통 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28일까지 열릴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게임 중독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게임업계는 낙인 효과, 또 산업 위축을 우려하면서 반발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총회를 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논의 후 총회 마지막 날인 28일 결의안과 보고서를 낼 때 나올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규정됩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정식 병명이 되는 겁니다. 앞서 WHO는 게임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제 불능,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하는 것, 일상활동에 우선시되는 것 등 도박 중독과 같은 기준입니다. 게임업계나 학계는 이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급하게 서두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충분한 연구하고 치료법에 대한, 또 그렇고 질병 코드에 대한 어떤 규정, 정의,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라면 치료받을 질병이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엔 사회적 이슈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 이슈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중보건 체계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건강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현재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와 학회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9일부터 국내 도입 반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국 게임 단체들도 게임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WHO에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은 질병의 종류와 신체 손상 정도를 명시한 것으로 나라별로 관련 정책을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질병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시행 시기는 2022년으로 권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에 넣을지 결정 과정을 더 거쳐야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이번엔 일자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아니다. 고용 참사 수준이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고용이 20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또 야당은 예산을 퍼부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함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일자리 하면 또 대통령 공약 1호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기대감도 높고 또 그렇다 보니 또 반대로 실망감도 높은 대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그 2주년 대담 이후에 일자리 관련해서 마침 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다른 언급이 나온 건 없나요? 아닙니다. 뭐 대통령 그때 한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일자리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향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좀 어떤 점을 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30, 40대는 지금 그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대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30, 40대의 고용이 줄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이고요. 네. 지금 많이 멈추긴 했습니다만 제조업에서도 감소세가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마침 말씀을 꺼내셔서 30, 40대 취업자 수 자료를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지금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좀 떠받들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 대책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30, 40대가 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산업에 네. 지난해에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인구가 10만 명, 30, 40대 합치면 20만 명 이상 전년 동월 대비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인구가 주니까 취업자 수가 많이 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자동차 조선 산업이 좀 되살아나고 있고요. 또 정부가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런 제조업 전통적으로 고용을 떠받쳐왔던 이런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그 정태호 수석도 브리핑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로 보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어느 점에서 좀 그렇게 보시나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보통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무슨 기재부라든지 KDI라든지 한국은행이 네. 각종 경제 지표를 놓고 시뮬레이션해서 전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런 축의 전망은 맞지 않다.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맞춰야 하게 맞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일자리는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인데 특히 올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제가 오고 난 뒤로 4년 동안 민간 기업과 산업을 지원해서 53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고 이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이것들이 집행되면서 이제 성과들이 다시 말하면 지난해 수립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일자리 현황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일자리 현황 자료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있고 예. 또 대통령 집무실에도 여전히 있는 네, 그 그렇습니다. 현황표인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지표는 어떤 대목인가요? 항상 늘 눈여겨보는 대목이 뭐 있다면? 다 함께 봅니다. 네. 사실은 고용 상황을 얘기할 때 뭐 7, 8개 지표를 함께 봐야 사실은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크게 본다고 하면 역시 고용률, 고용률. 그 다음에 신규 취업자 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적받고 있는 대목은 실업률인데 예. 네, 4.4%. 뭐 19년 만에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최악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뭐 실업률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실업률을 한 달로서 보면 이거는 제대로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것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올해 4월에 실업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3월에 지방공무원 채용을 한 올해는 4월에 했습니다. 네. 그때 경제활동 인구 아니던 그 응시생들이 전부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면서 네. 동시에 실업자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볼 때 한 달 기준이 아니라 분기 기준, 더 나아가서는 1년을 기준으로 봐야 네. 실업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생, 공시생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난달에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37만 8천 명. 이게 좀 일정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지표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 시험 응시생 같은 경우는 응시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지만 원서를 내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또 실업자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지표가 그러니까 나왔다는 경제활동 인구도 늘고 실업자가 네. 많이 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실업률을 좀 따지는 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 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실업률, 고용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실업률이 4.4%가 4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통계청은 실업률 증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김에 청년 실업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청년 실업률은 사실은 전 뭐 그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실제로 그 청년 실업률은 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주거의 문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 사실은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개선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 우리 청년 실업률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0.3%, OECD 평균은 15.1%입니다. 네. 예. 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고용 참사다, 일자리 분식이다 이런 좀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좀 공공 일자리만 잔뜩 늘려서 취업자 수를 통계용으로만 좀 부풀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신다면. 야당이라는 게 원래 정부를 비판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 하면 그거 네. 이해합니다.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건 청명관이 같은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 7천 명, 정보통신업이 4만 4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네. 이건 대부분 민간 일자리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성 일자리 이런 쪽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를 저는 보니까 무지한 것인지 이걸 뭐 잘 읽을 줄 모르는 것인지 근데 아니면 앞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얘기했던 공무원 응시생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다 보니 다들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는 거 아니냐, 민간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는 공공으로 좀 몰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지적을 우리 사회의 하더라고요. 뼈아픈 현실인데요. 네.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뭐 교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고쳐가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같은 게 미스매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꼭 이게 무슨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몰린다.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공공 일자리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 앞서 말씀을 하시다가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금으로 만든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단기 일자리는 결국 민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좀 안이한 인식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재정 그건 투입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기 일자리 그리고 네.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는 주로 노인 일자리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득 1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4세이고 네. 70세 넘는 분들 비중이 40.2%입니다. 이분들은 일자리 얻어서 소득 늘리기 정말 힘든 분들입니다. 재정으로 떠받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인데 이런 현실에 눈을 감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는 9%입니다. OECD 평균이 21.3%입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다양한 공공서비스,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숫자에 눈을 감고 정치적 공세로서 네. 예, 재정으로만 일자리 만든다 이런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 부분하고 좀 연결시켜서 홍남기 부총리도 내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가 이런 상황인데 또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게 좀 너무 아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하면 39.5%인데 네. 일반 정부 부채의 비율을 보면요. 2017년 일본은 224.2%입니다. 미국은 105.1%입니다. 네. OECD 평균은 110.9%입니다. 우리나라는 42.5%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나라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충분히 지금 재정을 갖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전히 재정 투입은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걸 네.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재정 전략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취업자 얘기하다가 제가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청와대와 KDI는 이제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 전망을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15만 증가 목표치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5만 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단순한 계산 차이인 건가요?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고요.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와서 작년 여름부터 올해 하반기 가면 20만 명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네. 이걸 열심히 제가 떠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자연 증가가 별로 많지 않지만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대략 제가 수를 계산했을 때 20만 명대가 된다는 것이고 네. 따라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나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해보니까 15만 명이다 이런 소리인데 네. 주목해야 할 것은 KDI가 11만 명을 주장하다가 근래 2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계산법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계산법의 차이고 결국 이분들은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숫자도 좋아지는 것인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분들은 아직 계산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용 얘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대통령이 고용은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 보니 재계와 교감하는 좀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래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의 어떤 고용 창출이 숫자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인데 대기업의 어떤 고용 창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고민 중이십니까? 예, 그거는 뭐 사실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워낙 자본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해서 15,000명 늘린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반 투자에 비해서 훨씬 인원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물류비, 소비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래 봐서는 좀 이런 데서 협조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국민들께 생각하실 때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바가 부족하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만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꼭 그 인원만 갖고 보실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고용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이게 미래에 우리 먹을 거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여러 가지 사실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고 또 저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그 SNS로 한번 의견을 받아봤어요. 어떤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물어봤더니 역시나 최저임금에 대한 좀 질문이 여러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원화 계획은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제 무산된 상황이고 SNS를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인데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른바 쪼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만 줄어들고 우리만 힘들어진 거 아니냐. 체감은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정부는 어떤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장기적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런 조사 연구 결과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단기적이고 마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게 일부가 현실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면 동결이냐 아니면 소폭 인상이냐 이렇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앞으로 내년도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오른 것만큼 오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략 그런 것에 대해서 노사가 만족은 하지 않겠지만 공감하는 그런 지난해보다 낮은 그런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난해보다는 낮은이라는 거는 동결보다는 낮은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결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결로 가기에는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인상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인상률이 지난 올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축하합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근데 이게 다니? 오늘 같은 날 필요한 거? 천태만상 인간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날에는 싸다구 플라워.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오늘 때이른 5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경주와 포항 등 일부 영남 지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5도를 넘어섰는데요. 대구도 34.5도, 서울도 33.4도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영동 지방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모레는 30도로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대전은 16도, 부산은 20도, 강릉은 2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동해안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칸 영화제가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성평등 문제가 영화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영화제 이모저모 문화평론가와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